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어떤 친일 귀족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 제 이야기 주인공은 윤덕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윤덕영입니다. 들어본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목은 경기도 구리에 있는 가정집 빨래판으로 쓰이는 청나라 황제 푸이의 휘호입니다. 이상하죠? 경기도 구리 그리고 청나라 황제 푸이, 휘호, 빨래판 이렇게 서로 연결되지 않는 단어들이 한꺼번에 다 연결되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친일 매국 귀족 윤덕영이고 이야기의 장소는 구리시의 별장터 비석이고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 비밀입니다. 지난 2011년 봄에 중국 베이징 북경에 있는 차이나 가디언이라는 경매회사에 한 물건이 출품이 됩니다. 주로 고서화를 다루는 그런 경매회사인데요. 거기에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가 쓴 서예 작품 한 점이 출품됩니다. 가로 54cm고 세로는 105cm짜리 비단 3폭으로 구성된 작품이었습니다. 한 폭에는 윤집 궐중 넉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왕위에 올라서 정사에 임할 때는 마음이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오로지 그 중심을 잡아서 모든 일을 처리하라는 그런 100번 들어도 옳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때 이 경매회사에서 입찰해서 처음 시작한 최저가가 60만 위안이었습니다. 입찰 가격이 쑥쭉 올라가더니 나중에는 97만 7,500위안까지 올라가서 그 가격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올해 환율을 찾아봤더니 한국 돈으로는 1억 9,376만 원입니다. 꽤 큰 돈이죠. 그러니까 그 푸이라는 그 황제, 다 아시는 그 황제가 글씨를 잘 썼습니다. 그 글씨의 가격도 그러했고 푸이라는 사람이 썼다는 역사적인 가치도 평가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 경기도 구리시청 뒤편에 자그마한 산이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삼육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산 기슭에 민가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민가의 빨래판에도 이 같은 글씨를 새긴 비석이 누워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무슨 조화인가요? 아까 그 원본 그 왼쪽을 보면 대청 선통 황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선 경성 인왕산록 승의원 천성정에 사는 윤덕영에게 특별히 써준다. 그러니까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가 조선의 대표 매국 부호인 윤덕영에게 특별히 써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리시 산속에 있는 빨래판에는 이 준 사람 푸이 선통제와 받는 사람 윤덕영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경매 출품되던 작품 3폭 가운데 2폭의 내용이 합쳐서 새겨져 있습니다. 자빠져 있는 비석을 뒤집으면 나머지 한 폭에 있는 내용과 푸이 그리고 윤덕영 이름이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나라가 식민지로 추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조선 귀족 자작 윤덕영과 자기 황민에 의해서 타도된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와 경기도 구리에 있는 야사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선 귀족은 조선 식민지화의 당초의 대훈로 큰 공과 노력이 있는 사람을 더 귀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신설된 신분입니다. 1915년 매일신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순으로 4등급의 귀족 자기와 은사금을 받았습니다. 모두 76명이었습니다. 물론 그 기준은 그 당시 대한제국이 망할 때 실세를 누리고 있던 종친과 고관 대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신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총독부가 일방적으로 귀족 자기를 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는 싫다는데. 그래서 거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받자마자 반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사금만 받은 현실주의자도 물론 있었습니다. 1910년 10월 7일입니다. 한일병합조약이 8월 29일에 발표되고 한 달 정도 지났죠. 서울 남산에 있던 조선 총독 관저에서 조선 귀족 수작식이 열렸습니다. 사실은 정식적인 수작이 아니라 가수작이었습니다. 실제로 수작증
증서는 그 다음에 1911년에 이렇게 배포가 됐죠. 자기를 수여하는 사람은 초대 총독 데라우진 마사타키였습니다. 그 초대 총독 앞에 대한제국 고관 대작과 전주이시 종친들이 우국을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선의 전통적인 대례복을 입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대한제국 군복 정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장은 별의별 게 다 있었는데, 당시 신문에 따르면 각자 날리는 희열은 일장가관이었다고 합니다. 후작 자위를 받은 종친 이해승, 이 사람은 10월 11일 경기도 양주에 있는 선조 묘소에 자위를 받았음을 조상에게 알리는 서작 봉고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이용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직후에 자결한 조병세라는 사람의 사위입니다. 이 이용직도 자작 자위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도 중부 수진동에 있는 선조 묘에 참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선조는 고려 말의 충신 모근 이색입니다. 그런데 이용직은 3.1운동에 동조했다가 자기를 박탈당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역사가 하나를 보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다는 그런 실증의 사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자기 수여식 직후에 조선 귀족 대표가 마차를 타고 덕수궁에 가서 이태왕 고종에게 자기 수여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광무제 고종 비서실장 격인 전 대한제국 시종 원경 윤덕영입니다. 윤덕영은 자작, 그리고 동생이자 순종 비 윤씨의 친아버지인 윤태경은 제일 높은 후작 자위를 받았습니다. 윤덕영이 받은 은사금은 5만행이었습니다. 동생 태경이 받은 은사금은 50만 4천행으로 76명 가운데 최고액이었습니다. 원래 윤덕영 집안은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1904년에 대한제국 내각총리 대신을 지냈던 양아버지 윤용선이 죽고 순식간에 이 형제의 낭비벽으로 몰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특히 윤덕영은 황실 종친인 이해승 집에 얹혀 살다가 1906년에 조카딸 윤씨가 순종 계비로 간택이 되면서 활짝 팔자를 고쳐버립니다. 사돈이 된 황제 고종은 이 사람들, 바로 윤덕영, 태경 형제에게 벽동에 있는 땅을 하살합니다. 이 벽동은 돌아간 이건희 회장이 희사한 이 미술 작품으로 미술관을 만들겠다고 예정이 돼 있는, 그 미술관 부지로 예정이 돼 있는 송현동 일대를 갖춥니다. 시종 원경까지 발돋움했던 윤덕영은 1910년 한일 병합조약 체결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면서 조선 귀족 자작 자위를 받았습니다. 병합이 되고 나서 대한제국 황실은 이왕직이라는 조직으로 개편이 됩니다. 그 이왕직에 일본인 관리들이 많이 근무를 했었는데, 그 가운데 곤도 시로스케라는 사람이 쓴 조선 왕실 비사에 따르면 윤덕영은 왕실 존엄과 영광을 영원히 보존할 길은 병합뿐이라고 설득해서 고종의 양해를 얻는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책 이름 정확하게 대한제국 황실 비사입니다. 1926년에 나왔고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도 번역돼 있습니다. 병합 조약 조인을 앞두고, 그러니까 1910년이죠. 조카딸인 순종비 윤씨가 병합 조약에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를 듣고 이 황제 어세를 감춰버립니다. 그러자 강압으로 이 조카딸 치마폭에서 어세를 빼앗아서 이완용에게 주어서 조약에 도장을 찍게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말 바닥에 퍼져 있죠. 실제로 1926년 5월 30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세를 따로 보관한 덕분에 은사금을 46만 행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상해 임시정부가 출판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일관계 자료집이라는 자료집과 정교라는 독립운동가가 쓴 대한개년사라는 책입니다. 이 두 자료집에도 황후가 보관한 어세를 윤덕영이 빼앗아서 이완용에게 넘겨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행위 덕분에 그 공을 인정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은사금을 받았다는 게 그 당시의 소문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죠. 실제로 윤덕영이 받은 은사금은 세간에 알려진 대로 46만 행이 아니라 5만 행입니다.
그건 그 당시에 나오는 기록에 또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거액은 아니었던 거지요. 대신에 그는 이후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아주 열심히. 병합 2년 뒤입니다. 그때 총독이 데라우치 마사다케에 이어서 하세가와 요시미치였습니다. 하세가와도 공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국에 자기의 공을 올려서 더 출세를 해야 했죠. 그때 하세가와가 내놨던 계책이 뭐였냐면 바로 퇴임한 대한제국 황제 순종을 도쿄로 데리고 가서 천황한테 아련을 시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바다 건너 순종을 보내서 고개를 숙여서 진정하게 조선으로 이름을 바꾼 대한제국이 옛 황실마저도 식민체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계략이었죠. 이 계획을 성사시켜서 총독부의 환심을 완벽하게 얻어낸 사람이 바로 이 윤도경입니다. 곤도 시로스케가 쓴 아까 그 대한제국 황실 비사의 책에 따르면 윤도경은 매일 낮부터 새벽까지 신랄하고 냉혹하고 끈질기게 덕수궁 고종 앞에서 서서 나가지도 않고 심신의 피로를 안겨줘서 순종을 보내서 아련시키라는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고종은 바로 이 책에 따르면 조선 500년 동안 본 적 없는 간악한 자라고 윤도경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이 쓴 책에 마저도 간악함, 간사함, 그리고 일본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기록이 돼 있던 겁니다. 바로 그 1910년에 윤도경은 서울 옥인동 48번지 땅을 구입을 합니다. 처음엔 작았다가 이게 눈덩이처럼 넓어집니다. 17년 뒤인 1927년 현재 윤도경이 가지고 있는 옥인동 땅 면적은 19,467평입니다. 옥인동 전체 땅이 36,361평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그 46만 앵이라는 예외적인 거액의 은사금으로 구입을 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던 윤도경이 이렇게 돈을 굴려서 구입을 한 땅입니다. 그 땅에다가 윤도경이 집을 짓습니다. 대한제국이 멸망하기 전에 프랑스에 공사를 하고 있던 민영찬이 거기서 가져온 설계도가 있습니다. 프랑스 귀족 별장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가 마음에 들었던지 이거를 자기가 가지고 가서 바로 그 옥인동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집 이름은 벽수산장이라고 짓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벽수산장으로 부르지 않고 너무 크고 화려해서 아방궁이라고 불렀습니다. 1913년에 시작된 공사가 1930년대야 겨우 인테리어까지 완성이 됩니다. 이 집에서 벌어진 그 어마어마한 일들은 다음번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인공이 기석입니다. 자, 이제 식민 대표주자 윤도경과 그 푸이라는 황제 휘호의 관계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11년 신의 혁명으로 청제국이 멸망했습니다. 이듬해 중화민국이라는 공화국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국 정부와 청황실이 타협을 합니다. 황실이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중화민국 정부는 옛 황실과 청실 우대 조건이라는 협약을 맺습니다. 황제의 명칭은 존속시키고 해마다 세비 400만 양을 지급하고 종묘와 능침 또한 유지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황제에 대한 대우는 외국 황제에 준하는 대우로 하기로 또 협약을 맺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조선 총독부가 고종 황실에 대해서 신분을 보장하고 세비를 지급을 약속한 그런 관계하고는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한 나라 대한제국은 외국에 의해서 타도가 됐고 한 나라 청나라는 내부에 의해서 타도가 된 겁니다. 그 타도된 봉건 권력들이 그 타도를 한 주체에 의해서 이렇게 신분과 경제력을 보장을 받은 겁니다. 1924년에 중국에서는 이 우대 조건을 수정을 합니다. 황제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을 해버린 거죠. 그때까지 이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는 선통제란 칭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24년 이후에 평민으로 돌아갔죠. 나중에 30년대에 일본이 만주에 만주국을 세우면서 이 황제는 한 번 더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빨래판으로 쓰이고 있는 저 비석의 휘호는 이 선통제가 등극한 1906년부터 1924년까지 그 사이 어느 시점에 18년 동안 어느 시점에 쓴 글씨입니다. 이 푸이는 3살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휘호를 쓰는 시기는 더 좁아지겠죠. 대략 1920년대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식민귀족 윤덕영이 권세와 금력이 하늘을 찌르고 강물을 덮던 바로 그 시기하고 대충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동생 윤태경, 그러니까 그 옛날 순종의 장인이죠. 그 많은 가산을 탕진을 하고 빚쟁이들을 피해서 베이징으로 달아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뭔가 맥락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시점에서 황제 호칭을 유지를 하던, 황제는 아니지만 호칭을 유지를 하던 푸이로부터 일왕산에 거거대대하게 지어놓은 집에 대한 헌사를 받아온 겁니다. 동생을 통해서든 아니면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든 해서요. 그게 바로 옆에 보이는 저 3폭짜리 비단 휘호입니다. 그리고 문중 사람들이 집성촌을 잃은 경기도 구리에 또 별장을 지은 겁니다. 별장 터는 고종과 민비릉이 있는 금곡 땅을 봐준 직관 서규석에게 입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집을 짓고 별장을 짓고 이 집을 강루정이라고 이름을 명명을 합니다. 구리시청 뒤편 산을 다 차지했습니다. 골짜기를. 이 강루정에는 연못과 분수 그리고 각종 성물이 가득했습니다. 나무들도 무성을 했죠. 동생이 받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 휘호 3폭을 내 있는 내용들을 모아서 이 비신 가득히 새겨놓은 뒤에 강루정 사랑지 앞에다가 세워놨습니다. 자랑스럽게요. 나는 황제로부터 휘호를 받은 대단한 권력자, 명예로운 자라고 자랑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1935년 윤태경, 동생 윤태경이 베이징에서 객사합니다. 가난하게요. 그런데 윤태경의 장남 윤홍섭은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중국과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사치를 누리던 윤덕영이 죽었습니다. 10월 18일입니다. 당뇨와 신장병이 겹쳐서 나중에는 급성폐렴으로 죽었습니다. 그 연결식이 벌어졌습니다. 10월 25일에 일한 합병의 공로자로 유일한 생존자 고 윤덕영 자작의 장례식이 엄숙히 진행됐다. 영구는 양주군 구리면 등룡동 묘지로 떠나 세시에 하관하였다. 그 등룡동이 지금의 교문동입니다. 구리시청 뒤편입니다. 거기에 윤덕영의 가족 묘지가 있었습니다. 직관으로부터 굳이 구체적으로 땅을 점지받아서 그 가족묘 옆에 별장을 짓고 윤덕영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그리로 돌아간 겁니다. 그 묘들은 1960년대에 하나 둘씩 이장이 되고 텅 비었습니다. 성물들이 뒹굽니다. 윤덕영이 살았고 죽어서 돌아갔던 별장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석이 지금 옛 별장 자리에 들어선 가정집에 자빠져서 훌륭한 빨래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별장은 가기 전에 대문 기둥이 하나 있고 성물 서너 개 그리고 연못자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악평밖에 없다 보니까 민간은 물론 구리시청에서도 흥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저러다가 돌덩이가 부서져서 없어지면 끝이지 뭐 이런 거죠. 한 시대를 좌지우지하며 일신영대를 추구하던 한 악인의 흔적이 저모양적골입니다. 이 비석이 빨래질에 닳아서 없어지면 그 악인을 기억할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비석이 이렇게 빨래판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저한테 귀띔해준 분이 계십니다. 구리의 향토사학자 한철수란 분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바로 세워서
남 눈 두려워하며 살다간 그 윤덕영을 모두가 볼 수 있게 하지 않겠는가?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그 비석에 대한 박종일의 강역사입니다.